수도권 전철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동남권 전철. 동남권 전철은 부산, 울산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동남권 전철은 크게 부산 도시철도와 부산 김해경전철, 동해선 전철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부산 도시철도의 시작과 특징들을 알아보고요. 다음 2부에서는 부산 도시철도의 뿌리, 부산 1호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주제가 아니라 3가지 주제만 다뤄보겠습니다. 네,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자체 규격, 기타. 네,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부산에 지하철이 들어서기 전 원래 부산의 철도 교통을 책임지고 있던 것은 바로 부산전차였습니다. 1909년 당시 부산의 불편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부자들이 모여서 건설한 부산 궤도로 시작한 노선인데요. 이때는 이 노선에 증기기관차가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1915년에 조선와사라는 회사에서 이 부산 궤도를 인수하여 해당 노선을 이제 전철화한 후 본격적인 노면전차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노선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1928년에 온천장에서 대신동까지 이어주는 본선이, 그리고 1934년에는 영도까지 있는 지선이 완전 개통합니다. 사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자잘한 지선들이 또 몇 가지 존재했는데요. 폐선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노선은 저 본선하고 영도 지선 이렇게 2개밖에 없었고요. 솔직히 저도 지금은 그 많던 지선들의 존재를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산전차는 해방 이후에 한국의 손에 이제 들어왔고 그렇게 잘 운행을 하나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선과 차량의 노후화가 계속 심해져서 자잘한 기계적 사고부터 커다란 인명사고까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아무래도 철도교통보다는 이 도로교통을 중점으로 두던 나라였다 보니 노면전차보다는 이 도로에 다니는 차량 이런 거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차량이 도로에 많아지면서 전차는 자동차 길만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1968년 5월 20일에 부산전차는 폐지됩니다. 이후 부산 대중교통의 역할은 버스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이 이후에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났다는 점이죠. 자연스럽게 교통정체와 도로 혼잡을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에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공사죠. 당시 반대 의견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하철이 효율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1977년 부산 1호선의 건설을 확정짓게 됩니다. 당시 계획했던 루트는 범어사역에서부터 범내골역, 중앙동역을 지나 서대신역까지 이르는 경로였습니다. 이 구간을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도 합니다. 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산전차 본선의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부산전차 본선이 부산의 중요한 지역들을 지나가도록 효율적으로 건설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 루트를 이제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1985년 7월 19일 범어사역부터 범내골역까지 구간이 개통하면서 부산 1호선, 부산 도시철도의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부산에 이어서 대구도시철도가 1997년, 광주도시철도가 2004년, 대전도시철도가 2006년에 개통하면서 이 부산 외 다른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도시철도를 이후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산도 이후에 2호선, 3호선, 4호선을 건설을 하면서 부산 도시철도를 확장을 해 나갑니다. 이제 거기에 부산 김해 경전철, 그 다음에 동해선 전철까지 개통을 하면서 부산 도시철도는 그것보다 더 이제 큰 규모인 동남권 전철로 확대됩니다.
네, 그리고 부산 전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이 지선의 경우, 영도 지선의 경우는 부산 1호선 계획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도 지역은 현재까지도 부산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자체 규격.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라는 점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도시철도는 서울 지하철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노선이라서 서울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과는 다른 자체 규격을 고집한 굉장히 특이한 노선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열차의 재질부터가 달랐습니다. 계획 당시에 서울 지하철과 국철에는 철 재질의 열차가 다녔습니다. 옛 사진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수도권 전철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열차 전체에 이제 도색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철 재질이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부산은 열차에 철 재질 대신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산 1호선이 다니는 구간이 이 바다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철 재질로 제작한다면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도 부식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은 1호선, 그 다음에 이제 2호선, 3호선 이후에도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의 열차를 도입합니다.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먹혀 들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테인리스 재질의 열차를 도입을 하게 되고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스테인리스 열차를 역으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전철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대세가 됩니다. 열차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국철에 사용되는 열차는 한 양의 길이가 19.5m 그리고 폭이 3m인 대형 전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1호선도 계획 당시에는 이 규격을 사용을 할 걸 전제로 해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치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부산은 아무리 그 당시 치칼시라고 해도 그 정도 인구 규모는 아니거든요. 이 인구 분석을 토대로 열차 크기를 좀 줄여보자. 그러면은 터널이나 승강장 규모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건설비도 줄어들고 일석이조네요. 그죠? 그래서 부산은 대형 전철 대신에 길이 17.5m, 폭 2.75m의 중형 전철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도 다른 지자체에 큰 영향을 줘서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이제 도시철도들은 모두 중형 전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다 보니까 타 지자체 도시철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과 다른 규격을 사용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부산 도시철도 각 노선들끼리도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 경전철인 4호선이야 당연히 규격이 다르겠죠. 다른 중전철들이랑은. 근데 1호선부터 3호선까지도 규격이 다 다릅니다. 1호선은 8량 편성에 한 량당 3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2호선은 6량 편성에 한 량당 4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3호선은 4량 편성에 한 량당 4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1호선과 2호선, 3호선의 스크린도어 규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신호 체계조차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에서처럼 여유 차량을 이제 타 노선에 투입하는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타로 분류했는데요. 부산 도시철도만의 독특한 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곳에서 대중교통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탑승할 수 있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통카드가 없는 승객들을 위해서 따로 일회용 승차권을, 직장인들을 위해 정기권을 발매하기도 하는데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승차권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편도 승차권,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메트로페이,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일권과 3일권, 그리고 45회 제한된 횟수로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1개월권. 이건 우리가 정기권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승차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QR코드를 이용해서 개찰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일회용 교통카드나 동그란 토큰, 그리고 정기권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카드 쓰듯이 이용하는 것과 많이 다른 방식이죠. 사실 QR코드 방식 자체도 이 부산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2024년 전까지는 대한민국 전철 중 마지막까지 마그네틱 승차권을 사용하는 전철이었습니다. 네, 그 개찰구에 넣으면 이제 펀치도 구멍 뚫려서 나오는 그거요. 예. 그걸 2023년까지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2023년 6월에 QR코드 인식 방식의 승차권을 도입하면서 마그네틱 승차권은 동년 12월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QR코드 방식 도입 이후 1일권, 3일권과 1개월권도 기존 카드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한 QR코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메트로페이도 이 시기에 새로 생긴 승차권입니다. 정작 부산 주민들은 이 QR코드 방식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QR코드 앱이 존재를 해도 앱 내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충전을 해야 되는 데다가 지하철에서 버스로의 환승 할인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죠. 차라리 교통카드를 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앱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후에 편리한 교통카드의 아성을 QR코드 방식이 넘길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출입문 번호를 지하철 타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열차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제 맨 앞 문에 1-1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1-2, 1-3, 1-4, 2-1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하죠. 그러다 보니 1-1의 반대편 스크린도어에는 8량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8-4번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도시철도에서는 1-1의 반대편에도 8-3이 아니라 1-1이 붙어 있게 됩니다. 반대로 8-3의 반대편 스크린도어에는 똑같이 8-3이 적혀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에서는 하행선 진행 방향의 맨 앞칸을 1호차로 고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행선 진행 방향의 맨 앞칸을 8호차로 두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출입문 번호를 고정을 해두면서 빠른 환승을 위한 출입문을 방향별로 외울 필요 없이 상하행 통합해서 외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죠. 역 출구번호 체계도 다른 전철역들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철역의 출구 번호 부여 방식은 역을 중심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부여하는 식인데,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상행선로 쪽 출구는 홀수번호, 하행선로 쪽 출구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환승역이라면 노선 번호가 빠른 쪽에 상하행선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런 특이한 방식이다 보니 웬만해서는 결번이 잘 생기지 않는 타 전철역들과는 다르게 부산 도시철도의 역들은 출구 번호의 결번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연산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17번 출구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9번, 11번, 13번, 15번 출구가 모두 결번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17번은 어떻게 결번이 아닌 거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16번까지 출구가 있었는데 3번과 5번 사이에 3-1도 아니고요, 새로 17번 출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정상입니다. 예, 저도 솔직히 이게 방식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신설된 출구에는 뭔가 또 다른 체계를 적용을 해서 번호를 붙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원칙이 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도시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부산 도시철도는 다른 전철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부산 1호선 자체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 1호선 TMI 2부에서 뵙겠습니다.